자, 환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의 훼손, 원화 가치가 훼손되다 보니까 사실상 1억 저억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는 뭐 하고 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환율을 놓고 보실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의 훼손 부분의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 원화 가치의 훼손이라는 것이 달러화 대비란 말이에요. 그럼 달러화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그죠? 달러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만 훼손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되긴 합니다만, 저 가파른 속도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부터 또 혹은 18년부터 하면 평가절하가 지금 40%. 그러니까 18년도에 1,050원만 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1,500원 수준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된 거 아니냐, 또 훼손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본인들의 분야도 아니고, 물론 이제 보좌관 분들이 잘 보좌하고 또 금융 분야이신 분들도 있어요. 금융권 출신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하여간에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는 대신인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럼 이게 문제냐 아니냐 했을 때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을 놓고 보시려면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강해졌어요. 강달러 기조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다시 이제 회귀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똑같이 흘러갑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화의 흐름하고 연동돼 있는 폭의 기준에서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저점부터 해서 고점까지. 근데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만 무너지는 흐름,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크기를 일부러 맞추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요 고점이 여기고, 선으로 당길게요. 이왕이면 이제 사이즈 부분까지 똑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좀 더 올려야 되나? 이렇게 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정 불안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하죠. 요자락이 아니라 요자락, 그리고 요자락,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결론은 여기지 않냐. 그럼 요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대비해서 그러면 절하율이 얼마큼 돼요? 굉장히 센 거긴 하죠. 예를 든다면 1,4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85원이고 여기서 더 휘청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정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중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도 없어요, 정치에.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민감한 얘기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제 주변은 진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이신 분들 앞에서 지금의 정국을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전혀 시각이 달라요. 전혀. 근데 그 양쪽 다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수 쪽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쪽. 그다음에 이제 미국발 정책의 기준과, 그러니까 보수는 미국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진보는 미국만이 아닌 왜 우리나라 동포의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왜 우리가 멀리 미국을 봐? 얘네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논리들이 굉장히 이제 뭐 강한 편이에요. 근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그분들에 의해서 좀 극자 극우에 의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중되는 범위에 이렇게 원화 가치의 훼손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정점 그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원화 가치의 훼손이 다른 국가 대비 탄핵 국면에서 개헌 국면에서 이렇게 이제 더 표출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맞죠. 그게 옳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심각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질 때는 시데스 프리미엄을 좀 놓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데스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놓고 봐야 되는데, 시데스 프리미엄이 이제 5년 만기 외평채,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발행할 때 지는 이제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00bp 수준, 그러니까 리먼 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699bp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의 이자를 줘야만 우리나라의 국채가 5년 만기 외평채가 발행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 됐던 거죠. 지금 50bp 정도도 안 될걸요? 굉장히 낮으니까 0.5%. 50bp 0.5%. 굉장히 낮아요. 100 미만인 거. 100 미만인 건 맞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전혀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리스크 부분은 사실상 뭐 제한적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달러와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거, 조금 전에 수치상으로 본 107이라는 인덱스라는 거, 전체 기간 동안을 다시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라 그랬는데 주요 6개국은 아니고, 그 뭐 주요 6개국이야. 주요한 국가는 뭐 그냥 유로, 엔, 파운드 정도의 기준이고, 또 위안화의 위상도 만만치는 않죠, 사실은. 어쨌든 유로, 엔, 파운드는 인정을 하는데 캐나다 달러라든가 스웨덴이구나.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맨날 헷갈려요. 저 입에 안 익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 크로네 이렇게 돼 있는데 GDP 비중으로 설정을 해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 비중, 그러니까 유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엔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준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라는 자체가 이제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기준이 되는데, 유럽이나 그러니까 유럽 쪽 파운드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자존심은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유럽이나 이제 영국 쪽에서 미국을 볼 때는 미국이 건국 뭐 200년 정도 됐잖아요. 200년 좀 넘나요? 하여간에. 그러다 보니까 막내 동생 뻘도 안 된단 말이야. 어디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게 힘 좀 세졌다고 이게 까불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비해서 달러의 기준을 아주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리먼 터졌을 땐 지들 마음대로 약달러로 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경기 좋네 안 좋네 막 얘기하면서도 강달러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달러를 가. 그런 과정에서 엔화가 가장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만만하니까 리먼 터졌을 때에는 엔화 강세, 엔화의 초강세. 어느 정도 강세냐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어느 정도 강세였어요? 엔화 강세가 조금의 이제 일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달러당
150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은 150엔을 받아다가 차를 1달러에 판다. 150엔을 받아다가 뭐 물류비하고 뭐 재료비 쓰고 뭐 인건비 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리먼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1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75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띈 거죠.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초약세. 이때만 해도 뭐 일본의 역시 일본이야. 안전자산은 역시 일본이야. 엔화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는 뭐 일본 경기가 뭐 좋든 나쁘든 우위를 점하는 건 맞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 비중이 13.6 뭐 어찌 보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유로가 원체 크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게 엔이라는 거죠.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50% 절상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엔화 가치를. 그러다 보니 뭐 어찌 따지면 반대 역으로 따지면 100%의 기준이 되고 엔화의 초강세 흐름 속에 달러와 약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유로나 파운드도 일정 범위의 강세를 띄었죠. 달러 인덱스를 약세 기준으로 정책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완전히 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죠. 흔히 얘기하는 일본은 망했다. 망해갖고 자빠지지 않았냐. 엔화의 가치 봐라. 형편없지 않냐. 엔저로 막 세계 관광객들이 넘친다. 엔저에서 그래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를 문화를 말살했지만 지네 문화를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이고, 치안 좋고, 엔화가 일정 범위의 약세가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의 약세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라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원엔 환율은 2018년도, 16년도에 항상 그러니까 900원 수준이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1,000원, 900원, 1,100원 뭐 요 사이에. 근데 우리가 체감 온도가 엔화가 약세라고 우리가 느끼는 엔화의 약세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35년 전에 일본에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나라 인건비가 500원, 600원 했어요. 시급이. 찾아봤어 다시 며칠 전에. 500원, 600원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6,000원, 7,000원 했나 그래요. 2016년도가. 그때 환율 똑같거든 지금이랑 엔화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벌어서 일본 가면은 특히 30몇 년 전에는 어떻게 뭐 사 먹을 수 있겠어 뭐를? 그래서 그 청춘 스케치 영화 감독이었던 이규영 씨인가요? 스포츠신문에 연재 기사 나면서 자극적이어야 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일본의 호텔에서 숙박을 해놓고 뒷구녕 가서 뒷골목 가서 라면 사 먹는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일본 라면이 비싼 거 아시잖아 이제는 다 누구나가. 일본 라면이 비싸요. 숯하고 국물을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뼈다귀 감자탕 뭐 이런 수준의 돈코츠가 많죠. 그 돼지 뼈로 우린 육수가 많고 그다음에 치킨 육수 많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차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형성된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엔화의 그 기준에 달러화의 기준, 그러니까 달러화와 엔화의 기준에서 형성되는 값어치의 차이, 그로 인한 이제 달러 인덱스의 초강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초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도 강세를 띠지만 또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도 강세를 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엔화 대비해서 초강세의 흐름을 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뭐 예전 자료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 22년도 자료고 매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이제
절하됐던 부분,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엔화가 절하됐던 부분, 그다음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많이 약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느끼는 그 달러 강세 부분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엔화 대비해서 덜 빠지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따지면 뭐 지금의 당장의 경우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아주 단순한 논리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더 훼손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엔화의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2018년 이후에 41%, 21년 이후에 37%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22년도 사실 들어서면서도 이제 절하율이 좀 높아진 거예요. 요 기준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도 이제 좀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달러 엔 환율,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고연전, 연고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위에 있는 쪽을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지 미한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건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하면은 기본적인 성향을 동일민족일 때 우위를 앞에 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민이 아닌 극우 극자, 거기에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극우 언론은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상식은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안 따지더라고. 그냥 북미면 어떻고 미북이면 어떠냐. 근데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따지잖아요. 연고전, 고연전은 할 때. 그래서 달러 환율도 1달러당 얼마냐예요.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야. 1달러당 1,485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국제 표기 방식도 달러당 얼마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FX 마진 거래를 놓고 따지실 때도 달러당 원화의 가치의 마진 거래가 있고 원화당 달러의 가치의 마진 거래가 있어. 똑같은 건데도 수치가 달라지지. 그잖아요. 한국 돈 1원당 몇 달러야? 완전히 달라지잖아. 0.0 몇 달러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국제 표기상으로는 달러 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정형화돼 있지 않고 기사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그 수준까지도 안 되잖아요. 야간 방송 나오는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 그런 친구들은 이게 뭐 원화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윤정도는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원화 가치의 훼손이냐 원화 가치의 강세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야지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지들도 모르고 떠든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달러원 환율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엔화의 기준도 달러 대비 엔화 기준이에요. 그래서 1달러당 얼마냐의 기준이 되죠. 1달러당 얼마냐. 그래서 이제 이번 앞전 고점 찍고 나서의 그 달러 인덱스 강세 앞전 그 고점만큼 115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화도 뭐 그 수준까지 우리처럼 넘기진 않았지만 그 수준까지. 평가 이제 절하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우리는 얼마예요? 40%죠. 얘는 얼마야? 55.74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이렇게까지 절하가 됐으니 일본은 망했네부터 해서 일본은 안 그랬겠어요? 난리 났다고 그랬겠지. 이렇게 엔화가 강세 띄면 약세를 띄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약세니까 막 외국인이 와서 그냥 막 쓰레기 던지고 막 시끄러워 죽겠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셨을 때 우리나라는 40% 절하. 그것도 이번에 슈팅이 나와서 원래는 우리보다 엔화의 약세가 1.5배 이상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약세거든요. 엔화가. 그럼 일본이 망했어요?
망했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망했어요? 망한 국가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이 나옵니까? 사상 최대치, 역사상 사상 최대치. 그죠? 이거는 함정이 있긴 있어요. 함정. 왜냐하면 모든 그 시가총액은 달러화로 환산해서 시가총액의 규모를 따집니다. 달러화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예요. 달러로 환산해봐. 그럼 시장 지수가 지금 지수가 나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그러한 착시 현상은 있어요. 응?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한 랠리가 나와 있잖아요. 달러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엔화가 약세여서 일본의 회사들이 만약에 토요타라는 업체가 엔화가 너무 약세야. 그럼 외국 자본이 막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지수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환산해서 이제 계산하면 또 다른 기준이 나오는데 그건 뭐 좀 복잡하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시면 단순합니다. 21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22년도 이후에 특히나 더 글로벌 증시하고 이격이 크게 발생됐어요. 원화가 약세면 오히려 니케이처럼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진보 쪽 얘기하기 편하게 가면은 야 봐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격 발생되고 개판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수 쪽의 기준으로 잡으면 야 왜 멀쩡한 정부를 이런 식으로 탄핵 정국 만들고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민생은 돌보지도 않고 다 무조건 반대고 그것도 뭐 옳은 얘기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 방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 둘 다 잘못한 거지. 둘 다 똥 묻히고 오줌 묻혀놓고 네가 더 더럽다고 하는 것뿐이 더 돼요. 둘 다 깔끔한데 그런 싸움 하겠어? 어쨌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 21년도 고점 31,000포인트라고 하면은 42,000까지 11,0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40%가 아니라 3,300만 가도 좋겠죠, 지금 기준은.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기준인 거고, 환율만을 놓고 이제 따지면, 그런 환율 효과에 이제 그 슈팅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환율 그냥 눈으로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진짜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찌됐든 윤정두가 믿긴 하지만 시장이 깨졌던 뭐했던 과금을 하고 윤정두야 나중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계좌 똔똔만이라도 잡아줘 했는데 계좌는 그나마 시장 손익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나마도.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언제든지 과도하게 이렇게 조종받아 있는 이격이 나와 있는 아니 리먼 터질 때나 이럴 때처럼 똑같이 빠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는 이런 흐름은 어느 시점에는 연동돼서 가겠죠. 그랬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자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한 손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냉정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면 되니까 하나하나 패닉 상태더라도 제대로 알고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와 엔화의 가치의 그 기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엔 환율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1엔당 얼마니라고 된 거예요. 1엔당 9원이죠. 1엔당 9원. 그 수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2000년 기준에서는 2000년 기준에서는
100엔당 이제 뭐 아유 저도 헷갈려 이걸 거꾸로 놓고 보니까 맞나요 저게?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에 환율이 1,100원, 1,100원 했겠네요. 그러니까 1,100원 줘야 이제 100엔을 살 수 있는, 그죠? 11원을 줘야 1엔을 살 수 있는. 지금은 이제 9원만 줘도 1엔을 살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럼 변화가 굉장히 크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는 우리가 40% 절하, 그 다음에 엔화의 기준은 거의 뭐 55% 이상, 60% 가까이 55% 절하. 그리고 이제 그 간극만큼의 흐름에서 엔화가 최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 최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절하가 돼 있는 건데 엔화가 약세를 띠는 거죠. 근데 18년을 기준으로 원래는 잡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0원 전후에서 따지면은 6%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원화가 엄청난 약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해서 약세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나라 원화 약세여서 막 1,000원을 줘야 100엔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넓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원화의 기준의 그 흐름이 기존의 흐름만큼 뭐 어찌 보면 가파른 그 흐름의 초기 단계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외환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외환잔고가 부족해도 이런 가파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취약성 뭐 사실상 미국의 우산 안에 있으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죠. 우리나라 뭐 국민들의 적극적인 또 뛰어난 그런 노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에 결론은 시장이 무슨 1.6까지 밀려. 진짜 숨쉬기도 짜증나는. 니케이 쪽이 1.6 강세예요. 미국 쪽 약보합입니다. 우리나라만 어제 오늘 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제는 인정하잖아요. 그 전에는 인정도 안 했잖아. 뭐를 정정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정불안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비이성적인 그 흐름까지로 놓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뭐 불안감은 있지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원체 강세를 띠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감까지 표출돼 있다 보니 무너져 있는 형국의 흐름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동남아 위기 때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때는 이때도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그 당시 정부 고 김영삼 전 정부 그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선진 자금들이 동남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남아 자체가 외환위기가 오고 저 당시 기준에 동남아와 우리나라까지가 저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지 선진 시장에서는 전혀 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환잔고가 뭐 몇 억 없어서 뭐 27억 달러? 뭐 하여간 얼마 없어서 뭐 망했니? 왜 외환 관리 그렇게 했니? 아니야. 그 이후에 미국의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갔죠. 지금 외환 보유고 상위 10위 국가가 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 같죠. 계속 뭐 엄청나게 싸우는 거 같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야. 그건 아니야.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일본, 사우디, 스위스 누가 보호해줘? 사실상 뭐 미국이죠. 대만 누가 보호해줘? 지금 극우파 보수 쪽에서는 진보가 막
대만을 막 손들어주고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주는 거지 사실상은. 근데 자기들은 보호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대만 이렇게 막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싫은 거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실상 중국 때문에 그런 대만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국가들이 다 있는 거야. 중국, 사우디, 일본, 한국, 스위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만 뭐 이런 쪽. 그렇게 해서 외환잔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외평채를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단기 자금들 있죠. 외평채가 아니라 단기 자금.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갚을 능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그나마도,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아시다시피 미국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대해서 파생 상품을 굉장히 크게 리먼이라든가 이런 쪽들 투자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분들께, 프라임 등급이 80%고요. RTA가 10% 수준, 서브프라임가 10% 수준인데 그 서브프라임 등급의 돈을 무지하게 뿌려준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500만 원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1억, 1억 500, 1억 2천, 1억 3천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상 1억 500이면 그대로, 뭐 1억 5천이면 그대로 이제 보증금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억짜리 집을 10개를 사죠. 그래 한 방 튕기려고. 근데 한 방 꺾이는 순간 다 죽는 거잖아. 파생이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선물 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옵션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레버리지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 레버리지 조절을 못해서 욕심에 앞서서 신용 미수, 또 레버리지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리먼이 터지면서 파생 상품의 시장이 무너진 거고, 그 파생 상품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미국만의 영향이 아닌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영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용정책이 오면서 단기 자금이 회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현금이. 그러다 보니까 뭐 빚내서 계속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계 자금들이 본사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본사에서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회귀잖아요. 위험자산이 붕괴가 됐으니까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신흥국 자금들이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취약하니까. 근데 그 돈을 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원화를 취급을 안 하잖아요. 환전은 좀 일부 해주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유로, 그러니까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요 순서잖아요. 위안화 일부 쓰고. 그러니까 야, 한국에 달러가 없네. 내 돈 뺄 수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거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이셨나요? 경제부총리. 미국 가서 통화수합을 하러 가셨는데 결국은 통화수합 못하고, 야, 니들이 막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멀쩡한데 이렇게 때린 거 아니야? 뭐 좀 강하게. 그러다가 오히려 비행기 타는 순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하향, 그 기준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그렇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더 크게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나온 게 이제 예전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기준에서 미국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뭐 속된 표로 반항을 했다가 초전박살난 국가들의 예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찾아보시면은 경제 용어이긴 합니다만 일반 대중이 알게 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일본하고 통화 수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안 했지. 뭐 그런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니고. 급이 다르고 또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미국에서 통화 수합을 해줍니다.
새벽에 미국 시간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새벽 기준에 통화 조합을 해줘서 우리가 좀 바닥을 일찍 찍었어요. 통화 조합을 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막말로 창피하게 일본이 또 중국이 달러 수합을 해준 게 아니라 자국의 통화로 엔화로 수합해주고 위안화로 수합해주고 뭔 소리냐면은 원화 가치는 쓰레기라는 거죠. 어디서든 원화는 안 받아주겠다. 너희 돈 있어? 갚을 능력 돼? 능력 된다니까. 지금 당장 돈 있어? 없어. 미국이 야, 내가 도와준다니까. 니들 돈 필요하면 내가 한국에 달러 없으면 내가 줄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수합을 해준 거고 결국은 이제 인출 사태가 터지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흐름에 여기서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발행 이자율이 거의 뭐 7%, 699bp. 지금은요, 50bp 정도 할 거예요. 막 30bp 하려나? 이번에 좀 올라왔으려나? 만약에 그게 저도 기억을 좀 뭐 찾아봐야 돼. 근데 문제가 되는 수준이면요, 바로 언론에 떠요. 그래서 결론은 원화의 가치가 이때는 가파르지 않나요? 가파르죠. 이때도 가파르잖아, 사실상. 근데 이런 각도가 아니죠. 이런 각도가. 이번에 계엄 정국이나 탄핵 적공 때 그런 각도의 형성이 된다면 얘도 움직이고 삼성전자 5만 원 어떻게 지킬 수 있어? 11월 15일 날 반등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계엄 정국 때 5만 원이 깨졌어야지. 하이닉스 초점 박살났어야지. 현대차 붕괴돼야지. 근데 펀더멘탈이 지금 더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이나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지수는 지금 뭐 처참하죠. 2,400이 깨졌으니까 작년 종가 수준보다 더 내려와 있으니까 처참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종목별의 기준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또 금융지주사 이런 대표적인 지금 현재 기준에 저평가로 논할 수 있는 업종군 쪽에서는 초점을 안 껴요. 펀더멘털상의 훼손을 더 크게 훼손시킬 수 없다. 여기서는 훼손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보든 뭐 보수든 미국과 중국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시장을 방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지수가 사실상은 종가 선차트 기준에 보시면 부양책을 쓸 만큼의 흐름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드린 거예요. 그래서 막 코로나19 때처럼 또 리먼 때처럼 그냥 뭐 말같지도 않게 무너지면은 증시 부양책을 쓰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로스컷 범위를 비중을 좀 범위를 늘려라. 20%의 로스컷 범위를 설정을 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30%까지 확장을 해라.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식 비중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80% 이상을 주식으로 채우고 현금 20% 갖고 간다라고 했으면 주식 비중을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안 하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고 너 왜 운영 방식대로 안 했어 이렇게 제재를 받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줘서 추가적인 편입을 할 수 있게끔. 또 국민연금이 일부 그래서 증시부양책 같은 경우에 뭐 자금을 일부 투입하겠다. 그 규모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안정화를 줄 수 있고 또 연기금 중에서 연기금이 한 70까지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4대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 4대 기금에서도 그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기준이고 지금의 기준은 국민연금이 그 당시보다도 자산 규모 자체도 상상을 초월하게 커졌고요.
그리고 운영자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아우르는 게 이제 부양책의 기준입니다만 그것을 부양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약하다고 해서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데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 이번에 계엄 정국 때 추가적으로 그 계엄 정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원화 가치 훼손이라든가 이런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원체 저평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리고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의 실적까지 감안했을 때 글로벌 업황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또 자동차의 경우도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코로나 당시 때 2조 4천억이던 영업이익이 15조예요. 순이익이 13조입니다. PER이 지금 4배 수준에서 움직여 말이 됩니까? KB금융 마찬가지. KB금융 올해만 더블 났었어요. 금융지주사가.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고금리 시기 때문에. 고금리. 금리 제한적으로 내린대잖아. 그럼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한 방에 빡 꼬였죠. 언제? 어느 날. 계엄 터지고 바로 다음날. 응? 근데 더 이상의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외국계 지분이 대부분이 77%. 그들이 이번에 계엄 정국 때 단기 물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매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는 쪽은 요소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지주사. 나머지는 성장주죠. 네이버도 성장주고 실적 대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지 저평가가 아니에요. 저평가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 HD현대일렉트릭도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미 주가는 다 반영돼 있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삼양식품 마찬가지. 저평가인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국에 시장을 도저히 떠날 수 없고 또 주식자산 비중을 가져가야 되시는 그런 위치의 설정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주도주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좀 노력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도 알테오젠이 거래대금이 1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1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1인데 강세를 띄다가 시장 지수가 밀려서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 쪽에서 물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밀려서 시장이 밀리느냐 아니면 시장이 밀려서 삼성전자가 밀리느냐 그거 있을 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급격히 축소가 돼서 16%대예요. 23, 24% 수준에서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비중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1, 2%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 연동폭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 대비 삼성전자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 휘청하면은 지수는 더 체감 온도가 감당 안 되게 무너질 수 있죠. 전체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긴 합니다만 그 비중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16.8까지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이닉스는 7%대 기준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23%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무너졌다가 이제 좀 돌림폭이 있어서 또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어서 비중이 6.7. 삼성전자는 맑았지도 않게 16.8. 왜 맑았지도 않다는 표현을 하면 실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영업이익 규모 이런 부분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영향이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변동률이 원체 가벼우니까. 원체 가볍잖아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뭐 거의 뭐 상한가도 가고 뭐 20%씩도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오늘의 기준에 또 최근의 기준에 특히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그나마도 변동률이 나온 게 뭐 그나마 뭐 하이닉스 변동률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없어요. 저기 밑에 이제 이수베타시스가 얘도 고점 대비해서 신고 최근 내 20거래일 고점 넘기고 다시 눌린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수베타시스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빨간색 넣어주는 종목 중에 테코잉 정도? HLB도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는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HLB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거의 한 9조? 9조짜리 종목에 700억 분이 안 나와. 얘 거래 터질 때 1조씩 터졌어요 올해. 알테오젠을 욕심을 내고 이번에 40만 8천 원 매도 이후에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이 일부는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뭐 매수세를 강하게 드린 적은 없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28만 원 수준에서부터 진입 설정했던 부분은 거래가 지금 터져주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벌써 4,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거래가 4,300억 터진 애가 못 돌리면은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서 덜 밀리고 있거나 거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 것과의 그런 거는 이제 차별화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이 일단은 거래가 터져 있다. 오늘 하루가 아닌 지금 뭐 3거래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져 있다.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 20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뀜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KB증권은 뭐냐 너는? 응? 하나투자증권은 뭐니 너는? 메리츠 너 진짜 오늘 저 12만 주 다 판 거야? 아니면 다시 사고 있는 거야? 그 수급을 마감 이후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은 나중에 이제 금리 얘기도 환율처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장중이든 장 끝나고든. 그래서 금리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금리도 제발 좀 부탁인데 그냥 윤 정도 말만 들으세요. 그래서 금리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FOMC 회의에서 뭐 한 번 열려? 1년에? 8차례 열리잖아요. 8차례마다 맨날 그 금리 기준에서만 시장이 움직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점도표를 봤더니 뭐 2차례 50bp 정도 분이 인하를 안 할 거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표나 이런 부분은. 그거를 차익 실현의 욕구가 한번 터져서 내려왔던 부분. 월봉으로 보면 차익 실현이지 이게 무슨 뭐 추세 붕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떨어지면은 이제 결국은 그날 왜 밀렸어요? 내년에 금리 더디게 내린대. 야 이거 금리 막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돌려놨잖아요. 응? 언제 뭐 금리 얘기 뭐 언제 있었어 하는 식으로. 이러고 다시 신고가가 나와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고 신고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러고 신고가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다시 금리 얘기가 나오고 금리 동결이겠죠. 이제는 동결이 됐어. 그러면 동결이 됐는데도 오르는 날이 있고 동결이 됐는데 내리는 날이 있어요. 그럼 내리면은 뭐 금리 때문에 그렇다 또 헛소리들 하고 오르면은 또 다른 뭐 실적이 좋아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크게 한번 뭐 휘청되는 날이 있으면 금리 때문에 그럼 각인되는 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공중파든 어디든 다 금리를 내려야 뭐 바이오가 간다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제로금리 시절에 이번 기준에 제로금리 시절에 바이오주가 날아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23년 7월 최고금리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다들 슈팅이 나온 거지. 예? HLB, 알테오젠, 뭐 펩트론 전부 다 성장주의 기준이. 어디 성장주가 제로금리에서 날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리 얘기는 자세히 해드리고
환율 얘기는 뭐 오늘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얼마가 훼손됐어요? 40% 훼손됐죠. 이번에 계엄 정국까지 다 포함해서. 응? 엔화는요 55% 이상. 2018년 이후에 뭐 단기적으로 당겨서 봐도 돼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30% 수준. 30%까지는 안 되겠구나. 유로화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원화 가치 심각해 그러면 심각하지 1,500원이면 이거 좀 그러면 수출주들의 경우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솔직히. 사실상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업황이 지금 안 좋아? 좋잖아. 농담해라. 업황 안 좋아요? 업황 좋잖아요. 업황 안 좋아요? 아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 주가가 밀리니까 안 좋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의 9종목이 반도체가 없으면 구동이 안 되는 쪽들인데 대부분이 AI에 다 관련된 쪽인데 말이 돼? 응? 표정 관리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달러 파운드와 기준해서 2018년 이후로 보시면 13%네 여기는 그죠? 2018년 이후에 많이 돌려놨네요. 바닥까지 했을 때 한 20%였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못 건든단 말이에요. 엔화만 아작을 내놓고 있죠. 유로화는 17%잖아. 요 바닥까지 했을 때 20% 정도. 이해되세요? 달러와 인덱스의 이 초강세의 흐름을 만만한 일본에 대해서 초강세 흐름을 형성한 거다. 일본이 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리먼 때는 일본이 그때는 어마어마해서 그렇게 됐나? 아니지. 달러 인덱스를 형성할 때 만만한 게 일본이다.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외환 위기 때에도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띱니다. 그리고 리먼이 터진 이후에 달러 약세 기조를 선호를 했죠. 미국 자체가 달러 약세 경기 부양의 기준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뭐 그런 달러 약세 기준을 잡아간 거고 이때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100을 넘기던 시점들이 그렇게 뭐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시거나 특히 이 바닥에 유료화된 게 2000년 전후부터고 본격적으로 유료화된 게 2001, 2년부터고 그리고 이 시장 판도가 이제 여러 번 바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국경제TV가 지금 이제 탑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팍스넷, 싱크풀, 슈어넷 뭐 이런 쪽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을 했었고 뭐 한국경제TV는 쳐주지도 않았죠. 지금의 뭐 팍스경제 TV 정도 수준?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던 이 흐름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던 경우는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우물한 개구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치가. 이때 잠깐 넘겼다가 다 밑으로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달러와의 초강세 흐름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달러와의 초강세는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화 대비 초강세냐 초약세냐 그게 인덱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 원화가요 달러가 약세를 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가 약세를 띄다 보니 우리나라의 원화가 얼마? 900원이 이탈된 적이 있어요. 900원이. 그래서 그때는 수출주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조선주가 다 매겨 살렸고 삼성전자는 못 갔어요. 현대차도 못 가고 900원인데 어떻게 가. 그리고 이런 기준점에서 비이성적인 우리나라의 원화가 비이성적인 값어치 훼손만 아니라면 달러 인덱스 때문인 거를 자꾸 우리가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간의 최종 결론을 내드리면 주변 요소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다. 말 그대로 정정불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 정도의 약세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엄청난 슈팅, 글로벌 시장에 맞는 슈팅이 나왔어야 돼. 3,300 위쪽으로. 근데 이 정도의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환산 지수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뭐 2,000 이하로도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40% 절하니까. 체감온도도 그럴 거예요. 2022년부터 완전히 벌어져 있잖아. 이게 뭐였다? 정정불안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일부의 테마, 뭐 2차 전지. 그건 2차 전지 랠리가 아니에요. 그냥 머니게임이 진행된 거고 2차 전지 하면은 배터리 3사여야지. 하여간에 요 이격이 이제는 메꿔질 수 있는 안정화가 나오기를. 최악의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이게 참 황당한. 그래서 돌려질 때 기준에 고금리 시대에 맞는 금리 급격히 안 내린다 했으니 급격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가끔씩 얘네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다고 너무 쏠림 현상이 높다고 이건 굉장한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게 뭐야?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 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싹 다. 그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 저기에 맞는 성장주, 밑도 끝도 없는 바이오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를 언제 실적 낼 거냐고. 1조도 안 나와. 순이익이.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장주인데 얘네는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가치주가 돼버린 거죠. 엄청난 가치주. 자동차 마찬가지. 2조 4천억이었다니까요. 얼마나 경영을 잘한 거예요. 현대차를 누가 인정해줬어요, 솔직히.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선 것은 리먼 터지고 나서요. 일본의 상상을 초월하는 엔화 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가 날로 먹었지. 다 잡아먹었지. 그리고 엔화가 정상화 수준 되니까 미국에서의 이제 경쟁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버는 거 갖고 흥청망청 안 하고 유럽이나 동유럽이죠. 동유럽이나 인도 개발 잘했고 이 실적이 상상을 15조라는 이 실적이 순이익 13조가 말이 됩니까? 14조에 14조. 시가총액이 42조. 아우.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알테오전을 보든 우리가 알테오전 조금씩 움직이는데 뭐 종목을 굳이 또 뭐 압축할 그런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알테오전 내에서의 그 편입 설정 범위만 잘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래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설명 듣고 싶다. 그냥 신문 기사 쪼가리 올려놓고 지금 이 바닥에서 유료 활동하던 친구들이 업체들이 많이 자빠져 있어요. 또 이번에 금융당국의 제재도 있지만은 카톡방에서 신문 기사 훔쳐다가 또 증권사 보고서 훔쳐다가 그걸 독후감 쓰듯이 써가지고 내가 전문가요 하던 그런 친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환율을 설명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라이브 방송을 하려니 아는 게 없어. 근데 뻔뻔한 애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이거 뻥을 쳐도 아무도 모르네. 그 뻔뻔함에 계속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한경에 아휴 뭐 이름까지 공개하면 뭐 할 거야. 뭐. 그런 애들도 먹고 사는 거지. 그것이 매출이 한경 21년도 매출이 많이 나올 때가 전문가 사업으로만 500억에서 700억까지 찍었어요. 응? 그러니 한국경제 TV 자체가 또 신문사도 전문가 사업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지. 응? MBN도 마찬가지. MTN도 2020년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마이너였어요. MTN도. 근데 이제 원체 방송도 잘 만들었고
주간에 방송 잘 만들어 시청률이 나오는 데다가 야간에 터져준 거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제대로 교육 받으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으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뭐 신성델타 테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알테오준도 있고 또 내일장 공략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뭐 KBS 머니올라 방송 이게 1시간 반인가 1시간인가 1시간 반 될 거예요. 작년 10월 겁니다. 작년 10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다 보시면은 금리, 채권, 뭐 전쟁, 이란 하고의 중동 불확실성, 이때 하마스전이었죠. 유튜브에 난리 났었죠. 무슨 뭐 하마스전 터지니까 무슨 뭐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무슨 지가 경제 전문가라고 해놓고 또 보면 무슨 어디서 그걸 다 또 퍼다가 와가지고 지가 또 갑자기 전쟁 전문가야. 아니 시장에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윤정도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하고 끝났잖아. 응?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일요일 날도 열려요. 일요일 날 이스라엘이 강세로 끝났어. 이스라엘이 강세로 끝났는데 글로벌 시장에 뭔 영향을 주겠냐고. 응?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유가, 뭐 미국의 부채, 강달러 기조, 환율 종목 쥐들이 계속 강달러 간다는데 뭐 어쩔 거야. 전망은 개뿔이나. 그쪽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 없습니다. 개뿔. 그냥 경기 동향대로 갈 겁니다. 끝. 2차 전지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발표 나왔잖아요. 무조건 매도. 응? 우리는 7월 말에 다 팔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때는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때 당시 1년 전의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시황 2차 전지, 신고가 랠리 IT, 반도체와 2차 전지. 결국은 반도체가 이겼잖아. 지금 좀 힘겹긴 하지만. 응?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에 지금 하이닉스가 떠 있어요. 응? 훌륭한 검색기지. 2,400개 중에서 수백 개의 종목이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응? 그럼 하이닉스는 오늘 단타매매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오늘의 기준은 추이 추세 매매에서 하이닉스를 여기서도 살 수 있구나. 오늘 제외 탈퇴 종목이 있죠. 당연히 7개 종목이나 탈퇴가 됐어요. 신성델타 테크는 어제 매도 신호 설정 잡아드렸고 페트로는 뜨면 얘는 무조건 매도 신호 나와. 뜨면 무조건 매도 신호. HLB도 오늘 거래량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삼천당제약도 어제 매도 신호. 알테오젠은 오히려 이제 지금 기준에 고점 돌파할 때도 편입, 눌려 있을 때도 편입. 테크인도 한 템포 뒤에서 보자였고 이수페타시스도 오히려 이제 매도 신호가 떠서 탈퇴가 됐지만 우린 유지죠. 공식적으로는 24일 날 다 매도 사인에서 정리된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래서 총 8개 종목이 930에서 뜬 거고 V천에서도 지금 뭐 8개 종목인데 종목은 다 똑같아요. CJ 대한통운 하나 차이가 있겠구나. 얘도 잠깐 떴다가 사라진 거죠. 평상시 거래대금이 없는 쪽. 그리고 테크인은 유지되는 게 그나마도 프로그램 수급이 대놓고 계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수급도 그만큼 중요하다. 수급 논리를 벗겨내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검색기를 나도 함께 운영하고 활용하고 들여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셔가지고 뭐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거 누르시면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녹화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종목 검색기 무료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누르셔서 검색기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눌러서 찾아오시면 맨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강의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 강의 부분을 다시 이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강의도 뭐 기초 3시간, 실전 3시간 이렇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의 강의를 설정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오늘도 뭐 검색기 종목 나가긴 했습니다. 뭐 문자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하이닉스 문자 나갔고 이수베타시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검색기 기준에서 문자 나간 종목은 그렇게 해서 설정하시고 뭐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VIP 또 VVIP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쪽에 있고요. 환율 그다음에 금리 나중에 뭐 또 되면은 뭐 업황 기준도 볼 수 있으면 기준을 잡아드릴게요.